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진 메타의 주식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모든 빅테크주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은 오히려 견조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주는 함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이점이 뭡니까? 메타와 다른 빅테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위권, 6위권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하루에 실적 발표하면서 10% 움직이는 거는 기본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22%, 장중에 26%, 오늘도 또 뉴스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5% 밀리는 등 이게 전 세계 시총 6위, 7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그 견조한 종목군들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이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플랫폼의 능력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게 실적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이걸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팡도 다 사면 안 된다. 골라서 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위를 보시면 전부 뭐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1, 2, 3위 기업입니다. 네. 두 번째, 이들 기업은 플랫폼에서의 핵심은 저는 컨텐츠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커머스하고 광고라고 보고 있는데 광고와 커머스와 관련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이들은 직접 얻고 있죠. 메타는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애플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얻고 있죠. 당연히 애플이 끊으니까 실적에 타격을 받은 거고요. 구글이 끊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렇다면 메타가 대응할 방법은 자기가 이제 로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가 로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기들을 팔고 있잖아요. 네. 오큘러스 같은 기기들을 팔면서 관련 기기. 네,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런 로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크 주크버그도 밝혔지만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돈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메타는 시장의 분위기도 탔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겪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세 개의 견조한 플랫폼은 흔들림 없이 버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팡이라고 불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영역이 흔들리는 넷플릭스가 제일 먼저 급락을 했고 실적에 충격이 나타나는 팡도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세 종목이 버티고 있는 것은 물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들 종목도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커머셜, 광고 이 두 가지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 매력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면서 바꾼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존 실적이 이번에 소위 이제 마사지된 거다. 리비안 효과가 있고 리비안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거 1분기 가면 그대로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걸 국내에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내에는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내 플랫폼 기업 꼽으라면 두 개 꼽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본질적으로 비교해보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 금융을 축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구글과 비슷하게 검색이라든지 커머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사업을 메타버스로 확장하고 더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에 대한 결론은 저는 이미 나 있다. 카카오는 아직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네이버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페토에 3억 명 모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페토에 모아놓은 3억 명을 실제로 메타버스 그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시켜서 광고와 커머셜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이제 플랫폼을 투자하실 때도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지만 단기적인 기술 우위는 네이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카카오는 최근에 논란을 다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술 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금융 플랫폼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 플랫폼이 좀 더 확연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더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AI나 클라우드나
아니면 전반적인 지금 IT 기술 쪽에서의 혁신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다. 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국내 플랫폼 기업에는 네이버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네이버를 사라.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조정받았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낙폭과대주 반등하지 않을까? 일견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 뭐 3개월, 6개월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저는 네이버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할 만합니까? 절대 상대 다. 그 절대적이라는 것은 수천 개의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네이버가 매력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애플과 지금 구글 같은 종목군들이 다 왜 시총 상위로 튀어 올라갔을까요? 산업 자체의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네이버에서 가장 보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뭐 검색 광고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B2B 서비스를 대거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 5G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 랩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디지털 트윈과 그다음에 제페토와 협력해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도 광고하고 커머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이게 이제 B2B로 붙는다면 저는 더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기업들이 결국 지금도 네이버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네이버와 함께 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도 우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페이스북이 폭락하면서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주는 함의가 분명히 있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많이 빠져서 저가에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전히 고민이 또 깊은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또 방산주도 주목을 받고 있어서 방산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한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는데 방산 주식을 정말 이 업종으로서 업황으로서 주목을 하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단순 테마입니까? 지금은 저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다가왔다. 그것이 국내 종목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결론이 어떻게 갈지 전 모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분쟁이 과연 왜 나타나고 있을까? 그다음에 과거부터 이제 소위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쪽에서 최근 들어서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왜 나타나고 있을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항상 전 세계 탑티어 국가가 힘이 약해지거나 뭔가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제 분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이 아프간에서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서 중국과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 뭐 대표적으로는 그것이 옳던 그르던 상관없이 중국의 영역이라고 하는 신장 위구르를 축으로 하는 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쪽은 서방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어떤 방증이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뭐 전쟁이 나타날지 아니면 뭐 여러 전문가나 외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쟁이 최근에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넘사벽 원티어였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 조금 뭔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뭐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 그다음에 뭐 남중국해 분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도 적어도 우리 영역은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벨라루스는 거의 뭐 흡수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우크라이나도 내주지 않겠다. 최소한 어디까지 돈바스 지역은 내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군사적인 어떤 분쟁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각 국가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뭐 드론이라든지 IT와 연결된 각종 무기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이 추이에서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좀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몇 개 검색해봤더니 일단 지금 미국은 한 가지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소위 이제 디펜스 산업 자체도 그 캐펙스가 별로 좋지 않다. 사람도 없고. 지금 투자할 만한 여력도 별로 없는 그런 양상, 공급망 때문에 이런 이슈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떤 이슈로 연결될 수 있냐면
괜찮은 부품사를 찾아볼 가능성이 높다. 부품사. 미국 내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미국과 관계가 있으면서 미국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지를 계속 검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민간 위성 수요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뉴스를 보면 펜타곤에서 최근에 대형 이 방산업체들 CEO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국에 보니까 극초음속 무기 뒤진 것 같은데 니들 뭐하니? 라고 해서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뭔가 연구, 투자, 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전부 발사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 체계와 관련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약간 분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밑에 흑해를 지나서 국가를 내려가면 터키 있잖아요. 네. 터키도 최근 들어서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굉장히 애매한 국가입니다. 과거 소련에서 엄청나게 무기 받았다가 또 미국에서도 무기 받았다가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산 쪽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나타났던 수주 소식들을 보십시오. 호주에서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어디서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K9 있었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UAE 같은 이런 지역에서 또 천궁 수출이 있었죠. 지역별로 뉴스를 최근에 찾아보시면 이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 뭐를 사겠다. 이런 뉴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김정은 의원의 해석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각국이 무기를 뭐랄까요? 쟁여놓고 있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만큼 방산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산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민간 수요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 저궤도 위성을 포함한 민간 수요도 폭발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민간 수요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뭐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IT 서비스도 있지만 방어 체계와 관련된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과거처럼 무기 체계만 생각해 보시지 말고 민간, 민수 부분에서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투자단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아요? 자, 미국에는 뭐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ITA라고 하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디펜스 산업에 굉장히 큰 ETF가 있습니다. ETF, 예. ETF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항공 부품, 그다음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장비, 부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ETF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레이시온, 보잉, 로키드 마틴,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먼, L3 해리스, 뭐 우리가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군수기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보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잉은 항공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방위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과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대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잉이 끼어 있으면 민수 부분의 증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엔데믹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엔데믹에서 항공기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어버스는 어느 정도 최근에 인도와 수주가 늘고 있는데 보잉은 전혀 늘지 못했거든요. 737 맥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잉이 만약에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다시 엔데믹으로 간다? 그러면 항공기 언제부터 수주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발주하고 지금부터 수주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ETF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레이더를 포함한 레이더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주항공 부품과 관련된 부분, 민수항공기 관련된 부분을 모두 품고 있고 이 ETF는 전략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투자를 늘려야 될 부분이 의외로 중국보다 우주항공 쪽에서 일부 뒤처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고려해보면 충분히 투자해 봄직한 그런 ETF다. 그다음에 미국이 기술 개발을 하면 할수록 미국과 연관을 맺고 있던 주요 국가들에서 관련된 어떤 뭐 비행기라든지 비행체라든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한번 재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방산주 탑픽을 혹시 꼽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한국 항공우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행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잉과 에어버스의 부품을 계속 납품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헬리콥터를 포함한 일부 그 무기들을 다시 이제 재생산할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F-35의 시험 비행이 올해 7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고려했을 때 밸류는
우리나라 국내 3대장 중에서 제일 높지만 어쨌든 충분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수출이 늘면 이익률이 전부 올라갑니다. 이익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ROE, PBR 매트릭스에서 당연히 PBR도 높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제 우리가 화려했던 한국 항공우주의 시기를 되돌려보면 언제였습니까? KFX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정말로 날아갔죠. 근데 지금 그러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출이 늘고 있고 항공기 부품 관련된 수요가 늘고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아이디어 미국이 괜찮은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해외에서 찾고 있는데 이 항공기 부품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인이 떨어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한 번 승인을 받은 기업이 그래서 계속 재수주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또 하나 저궤도 위성과 관련돼서 한 번 이제 만들게 되면 저궤도 위성은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게 5년마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 5년 단위로 계속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먼 미래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다 당겨와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현대차나 여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비행체와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 사업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 테크인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하나 시스템 있고요. 하나 디펜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디펜스 쪽과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이 어려울 때 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위원님의 말씀에 호응이 엄청 좋아요. 말씀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네,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